절대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인간의 본질.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는 신뢰의 진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아픈 상처는 항상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 많은 것을 나눈 사람,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요. 그래서 배신은 그토록 아픈 겁니다. 낯선 공격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해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알아야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철학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는 당신을 지켜주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미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의 특징.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패턴들. 그리고 그 패턴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아마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명확해지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1장. 왜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계속 믿는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반복적으로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뇌 구조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회적 동물로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속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믿고 싶기 때문이다. 믿고 싶다는 감정,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본능이 때로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답은 관찰이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을, 한 번이 아닌 패턴을, 좋을 때가 아닌 어려울 때를 보라는 것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관찰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20대에는 첫인상과 말에 반응하지만 40대가 되면 오랜 시간에 걸친 행동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횟수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관찰의 기술을 미리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2장. 첫 번째 특징. 처음 만날 때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공감해주고 지나치게 당신 편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우리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너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필요했어. 이런 말들이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쏟아진다면 잠시 멈추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압도적인 관심과 호감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정에서도, 직장 관계에서도, 심지어 사업 파트너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패턴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빨리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니 하고 설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서서히 식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빠른 친밀감이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연결을 빨리 느끼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친밀감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적인가입니다. 진짜 관계는 처음에 조금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깊어집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는 처음에 폭발적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발해요.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진정한 관계는 천천히 익는 과일과 같다. 빨리 익은 것은 빨리 썩는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처음의 설렘보다 시간의 검증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판단력이에요. 3장. 두 번째 특징.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 특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패턴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잘못이 명백할 때조차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때 내 상황을 알면 이해할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는 피해자로 전환하는 패턴이에요.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오해하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당신이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이상하게 항상 내가 가해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어본 분들은 즉각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책임함의 피해는 결국 당신이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지를요. 그리고 그 사과를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4장. 세 번째 특징.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의 가장 날카로운 관찰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당신 앞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공통 지인의 이야기를 신나게 꺼내며 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엔 친밀감의 표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주는구나. 나를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에게 B의 이야기를 한다면 B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C에게는 어의 이야기를, D에게는 C의 이야기를 하겠죠. 뒷담화는 특정 대상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통 방식 자체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보세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표정이 살아나고 이야기가 점점 풍부해집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즐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 무언가를 얻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행동의 뿌리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느낌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당신 앞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자는 타인 앞에서 당신을 험담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모두에게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걸 알게 되면 뒷담화 자리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결국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당신 뒤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5장. 네 번째 특징.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이익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고객이다.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이 도움을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항상 한 방향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연락이 오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는 조용합니다. 그 사람의 행사, 그 사람의 부탁, 그 사람의 위기에는 당신이 늘 거기 있지만 당신의 행사, 당신의 부탁, 당신의 위기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타이밍이 맞지 않았겠지, 정말 바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몇 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시험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 시험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때 연락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이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때도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걸 알면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진짜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는 신호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정화해준다는 것을요. 그 시간을 통해 진짜와 가짜가 자연스럽게 구별되니까요. 6장. 다섯 번째 특징. 말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언어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과장하는 자는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자다. 말을 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조금씩 더해집니다. 10명이 있었던 자리가 20명이 되고, 조금 힘들었던 일이 엄청난 고난이 되고, 한 번 만난 유명인이 친한 친구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살이 붙습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없었던 세부 사항이 추가되고, 감정이 과도하게 색칠됩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그냥 이야기꾼 기질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재미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장이 당신과 관련된 이야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말이 다르게 전해지고, 당신의 상황이 과장되어 퍼지고, 당신의 실수가 부풀려져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계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작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한다. 거짓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자체가 습관이 된 것이 문제다. 과장과 거짓말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작은 과장이 쌓이면 결국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런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과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그것을 필터링하느라 에너지를 써야 해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신뢰가 있고 그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7장 6번째 특징.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는 사랑이 아닌 통제를 원하는 자다. 이 특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항상 이렇게 해줬는데 넌 그것도 못 해줘? 이런 말들이 당신을 빚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감정 폭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갑자기 크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너무 강렬해서 당신은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묵과 냉담함입니다. 말을 안 하고 차갑게 대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먼저 사과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통제는 항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형태로 상대방을 묶어둔다. 이런 패턴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언제 그 사람이 폭발할지, 언제 침묵이 시작될지 몰라서 항상 눈치를 보게 돼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결국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신뢰는 안전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내 생각이 달라도, 내가 거절해도 안전하다는 느낌. 그것이 신뢰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안전함이 없습니다. 그 안전함이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신뢰가 자랄 수 없어요. 8장 7번째 특징. 경청하지 않고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자는 세상의 절반을 잃은 것이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의 핵심은 경청이에요. 진정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중간에 자주 끊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해요. 당신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공감이 아닌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자신의 비슷한 경험이 나옵니다. 대화 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유형은 대화를 완전히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1시간을 대화하고 나면 돌이켜봤을 때 당신이 한 말은 10문장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대화가 매우 즐거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대화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느낌, 심지어 에너지를 뺏긴 느낌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당신은 자신이 상상한 당신, 자신이 필요한 당신이에요. 진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느낌, 당신이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느낌. 그것이 신뢰 가능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9장 8번째 특징.
책임을 항상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항상 타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면 해결의 열쇠도 타인이 쥐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면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은 삶 전반에 걸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나는 피해자라는 구조가 있어요. 직장이 잘 안 되는 건 상사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진 건 상대방이 이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건강이 나빠진 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고 돈이 없는 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 요인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불운도 있고 불공평한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항상 외부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자신이 변화할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자유는 항상 당신에게 있다. 이런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신의 역할을 보지 않아요. 항상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될 거예요. 둘째, 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외부에 두는 한 자신이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당신은 그 반복 안에서 지쳐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피해의식이 서서히 당신에게도 옮겨오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더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0장. 9번째 특징. 친절함이 도구인 사람. 계산된 친절함은 친절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세련된 형태의 조종이다. 이 특징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친절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주고 선물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친절함은 항상 무언가를 원할 때 강해집니다. 부탁 전에 유난히 챙겨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당신이 해줬을 때 특히 감사해하며 당신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친절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의 친절함만이 진짜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부탁을 한번 거절해 보는 겁니다. 거절했을 때도 여전히 친절하고 이해해주고 변함없다면 그 관계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거절한 이후에 눈에 띄게 차가워지거나 전에 해준 것들을 상기시키거나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한다면 그 친절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관계에서 받은 친절함은 나중에 빚이 됩니다. 처음엔 선물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청구서가 날아와요. 그리고 그 청구서의 금액은 원래 친절함의 가치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친절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든 없든,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이 유용하든 그렇지 않든 변하지 않는 친절함. 그것이 신뢰의 기반이에요. 11장. 10번째 특징. 일관성이 없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 깊이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고 싶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은 당신에게 매우 친절하고 내일은 이유 없이 차갑습니다. 어떤 날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날은 아는 척도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원칙이 분명하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그 원칙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이게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이겠지 하고 이해하려 해요.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는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라는 믿음.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거라는 예상. 그 예측이 반복적으로 맞을 때 신뢰가 쌓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오늘의 반응이 내일과 다르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서 당신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좋은 시절의 일관성은 쉽다. 힘든 시절의 일관성이 진짜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좋을 때만 좋은 사람보다 언제나 비슷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2장 11번째 특징,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두는 사람. 당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정말 아픈 진실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 실패,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씁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당신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거절할 때 갑자기 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잖아. 너도 그 부분에선 완전하지 않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가장 깊은 배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는 처음부터 당신의 적이었다. 단지 당신이 몰랐을 뿐이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2번 다시 속마음을 보이지 않겠다고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닫는 게 아니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보았을 때 더 조심스럽게, 더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취약함을 나눔으로써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약점을 기억해두는 사람과 약점을 품어주는 사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13장 12번째 특징.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사람.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를 결정한다. 경계란 무엇인가요? 경계는 물리적인 선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 사이의 선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 경계가 상호 존중됩니다. 내가 이건 내게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계도 당신이 존중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계속 시험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약속 시간을 조금 넘기거나 당신이 불편하다고 한 주제를 다시 꺼내거나 당신의 거절을 흘려듣거나 합니다. 당신이 그냥 넘어가면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계선이 서서히 뒤로 밀려납니다. 결국 처음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들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당신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필요, 당신의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는 거니까요. 반대로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14장. 나이 들수록 신뢰에 대해 깨닫는 것들. 이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12가지 특징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는 사람,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보다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한 특징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냉정하게 직시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20대에는 많은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순수함이에요. 30대가 되면 몇 번의 상처를 통해 사람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인상보다 시간의 검증을 더 신뢰하게 되죠. 40대가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오래 알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짧게 알아도 깊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관계의 길이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50대, 60대가 되면 그 지혜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느낍니다. 15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특징들을 가진 사람을 다 잘라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깊이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뢰의 수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업무적으로는 좋은 사람, 특정 분야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다층적인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핵심은 깊은 신뢰, 내면의 이야기, 당신의 취약함, 이것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을 얼마나 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 지혜를 갖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신뢰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어요. 16장.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했으니 균형을 위해 반대쪽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친구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첫째,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한 말을 책임지고 뒤에서도 앞에서 한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이 단순한 일관성이 신뢰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에요. 둘째, 당신이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채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당신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셋째, 당신의 성장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 될 때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넷째,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필요할 때 솔직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 솔직함은 비판이 아니라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도 친절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유용하든 아니든, 당신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신 삶에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희귀하다. 하지만 그 희귀함이 오히려 그것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 17장. 상처받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지혜로 변한다. 신뢰에서 받은 상처는 당신에게 판별력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떤 경계를 지켜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전하지만 동시에 진짜 좋은 관계도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하되 판별력은 유지하는 것, 마음은 열되 경계는 지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배운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도 결국은 선물이 된다. 당신이 받은 상처들이 모두 선물이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상처들이 당신을 더 현명하고, 더 단단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18장. 신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한 이야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순수함이 아닙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예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 나은 관계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는데 시간과 삶을 소모하는 것이다. 당신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의 여정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더 많이 선택하고 더 적게 소모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쌓일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신뢰가, 당신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닫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안다. 당신에게도 그 진짜 소중한 것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